지난 1월 26일이었죠. 서울시에서 1월 말부터 100일 동안 공공기관을 사칭한 불법 광고와 SNS를 통한 청소년 대리입금을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SNS에서 돈을 꾸게 해서 청소년들에게 무겁게 이자를 물리는 이런 방식들 대리입금이 요즘에 성행하는 모양인데요. 요게 상황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에게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월 말부터 100일이다. 그러면 지금 한참 단속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시점에 서울시가 불법 사금융을 집중 단속한다.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네, 이 작년 7월에 이 법정 최고금리가 내려갔죠. 기존의 24%에서 20%로 내려갔는데 이렇게 최고금리가 내려가면 야, 우리 대출금리 내려가니까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24%로밖에 빌릴 수가 없는 분들 있잖아요. 신용이 대출, 안 좋은 분들. 그렇죠. 네. 뭐 은행에선 당연히 못 빌리고 금융기관에 안 되다 보니까 대부업체에서밖에 빌릴 수가 없는데 그것도 신용이 너무 안 좋다 보니 대부업체에서도 가장 높은 24%로 빌리고 있던 분들이 최고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대부업체에서 이제는 싸게 해드릴게요가 아니라 이런 분들한테 돈을 안 빌려주기 시작합니다. 아예 위험을 회피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분들이 이제 돈은 필요한데 빌려주는 곳은 없고 그러면 이제 이 정부에서 마련한 뭐 서민금융이나 이런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궁하잖아요. 그런데 이 설을 전후로 이런 것들을 단속하는 이유가 특히나 이럴 때 또 돈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니까 네. 이런 분들을 노리고 또 불법 사금융이 아주 활개를 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집중 단속을 해서 이런 분들 피해를 좀 막겠다라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법 사금융이다. 이게 딱 떠오르는 건 일단 보이스피싱. 네. 이런 옛날 방식이 먼저 떠오르는데 그렇죠. 종류가 많다면서요? 맞습니다. 보이스피싱도 불법 사금융에 아주 그냥 큰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고 그 외에도 뭐 불법 고금리 대부 아니면 뭐 미등록 대부, 대출 사기, 불법 채권 추심 뭐 이런 것들도 다 불법 사금융에 관련된 이 피해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불법 고금리 대부 먼저 설명을 드리면 고금리 그러니까 법정 최고금리 20%로 정해져 있는데 이거보다 높은 이자 요구하는 모든 대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0%를 초과하면 사실 불법인데 네. 우리가 100만 원 빌려가서 1년 후에 125만 원 갚으세요 이러면 딱 20%가 넘는구나라는 걸 느낌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수라든가 아니면 1년 동안이 아니라 한 2달 정도 빌려주고 뭐 돈을 나눠서 갚게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수라고 한다면 쉽게 얘기해서 30만 원 빌려줘 놓고 하루에 매일매일 돈을 얼마씩 갚으세요 이런 건데 하루에 한 11,100원씩 받아간다 이러면 이게 이율이 몇 %인지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계산할 수가 없거든요. 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 법정 최고금리를 넘느냐 안 넘느냐를 계산할 수 있게 이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이걸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찾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 들어가셔가지고 밑으로 조금 이제 화면을 내리시면 그 밑에 쪽에 이런 불법 사금융에 대한 안내를 하면서 그거 클릭하시면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일수라든가 아니면은 뭐 금융기관이 아닌 대부업체를 통해서 돈을 빌렸는데 이게 금리가 맞나 싶으신 분들은 여기 한번 들어가 보셔가지고 계산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마 불리한 조건으로 돈을 빌리지 않을 수 있으면 거기까지 안 가시겠지만 그렇죠. 이게 또 급한 마음에 너무 덥석 돈을 빌려버리면 나중에 수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맞습니다. 대부업체의 경우에도 미등록 업체들이 제법 많다고 하더라고요. 많죠. 등록을 하고 대부업체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이제 불법 사례가 주로 우리 시장 이렇게 가다 보면 시장 바닥에 길거리에 조그만 명함 떨어져 있고 무슨 일수 이런 것들 많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많았죠. 네, 그게 다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거기에 우리는 합법업체입니다라고 적혀 있다고 하더라도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골라내서 실제로 내가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불법 채권 추심이나 이런 것들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등록 대부업체를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이 등록 대부업체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을 하냐? 요거는 금감원 이 서민금융 콜센터 1332에
전화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금감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대부업체인지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1332번으로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면 네. 이 회사가 등록이 돼 있는 대부업체입니까? 요거 확인이 가능하다고요. 네, 거기에서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이게 참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면 이런 불법 사금융이 이 틈새를 파고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판단력이 흐려질 수가 있는데 예전에 이 김미영 팀장 일당이 이 검거됐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렇죠. 수감 중인데 네, 한도 1억 승인이 났다. 갑자기 이런 문자 메시지가 오고 그랬잖아요. 네, 네, 네. 일단 두 가지. 나는 신청한 적이 없고 네, 나를 뭘 믿고 이렇게 큰 돈을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은 미등록 대부로 인한 불법 사금융이었다 이렇게 결론이 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요즘에 그런데 그런 문자들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저도 뭐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무슨 은행, 그러니까 시중 은행을 사칭하는 거죠. 사칭하면서 사실은. 네. 앞에 아주 그럴듯하겠습니다. 정부 승인 얼마까지 지금 한도는 얼마고 그리고 용어도 은행에서 쓰는 용어들을 그럴듯하게 써가지고 쭉 아주 길게 장문으로 문자를 보내오는데 절대 그런 거 은행에서 보낼 일이 없습니다. 맞아요. 없으니까 여기 절대 전화하시면 안 되는데 문제는 이걸 전화를 하시거나 전화를 하면 꼭 그렇게 이 응답이 나오거든요. 내 전화번호를 남기고 뭐 몇 번을 누르셔라. 그러면 나의 개인 정보가 이 사람은 대출을 필요로 하는구나. 라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각종 대부업체든 뭐 불법이든 불법이 아니든 그쪽에 제 개인 정보가 쭉 뿌려지게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불법이나 불법이 아닌 곳이나 다 노출이 되게 돼서 특별히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이런 곳에는 절대 전화번호를 남기시면 안 되고 그 개인 정보가 언제 어떻게 돌아다니고 어디까지 가게 될지 모른다는 게 사실은 가장 위험한 겁니다. 이게 그 이른바 투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인 방식으로 그물을 확 던져서 네. 여기에서 입질이 있는 물고기한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는 그런 방식이니까 여기 넘어가시면 안 되겠고. 절대로 안 됩니다. 최근 들어서 오는 문자의 유형 중에 또 한 가지는 내가 신청을 안 했는데 대출을 정부 공공기관에서 네. 이 정도를 본인에게 이제 대출을 해주기로 했는데 왜 신청을 안 하느냐라는 방식의 맞습니다. 이런 문자 온다는 의견들 많으시거든요. 그 문자라든가 SNS 이런 곳에서 주의하셔야 될 게 무슨 정부 보증 아니면 서민 대출 그리고 우리 태극 문양 이런 거 그럴듯하게 만들어가지고 마치 정부 기관인 것처럼 그러니까요. 이렇게 SNS를 통해서 홍보하는 곳들이 있는데 절대 그런 곳 없으니까 그것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험을 안 봤는데 합격증이 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신청을 안 했는데 네. 대출 승인이 날 리가 없다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체적인 사례를 좀 더 보겠습니다. 네. 대출 사기라는 게 있다는데 보통 어떤 식으로 이 사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기 유형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유형을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첫 번째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이런 유형만 피해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기 유형은 계속 진화하니까 이런 것들도 사기일 수 있구나라고 참고로 알아두시고 조금 전에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대출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연락이 오면 거의 대부분 사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출 사기 주요 유형 지금까지 뭐 드러난 것들을 보면 특히나 보증료를 입금해라. 그러니까 당신의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서 이걸 작업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일정 부분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돈을 내셔라라든가 뭐 보증료를 입금을 하셔라라는 식으로 뭔가 그럴듯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런 경우 절대 없습니다. 대출을 받는데 왜 돈을 내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게 급하신 분들은 그게 그런가 보다 그럴듯해 보이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거 절대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되겠고요. 그다음에 은행이나 이런 곳에서 저금리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 네. 그러면서 연락을 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님이 직접 은행에 가시면 대출이 안 나오는 걸 저희는 뒤에 어둠의 라인을 통해 가지고 승인이 나도록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그럴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럴 수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거나 또 앞서 말씀드린 뭐 신용 등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A라는 곳에서 일단 대출을 받으셔라. 그다음에 그 돈을 바로 갚으면 신용등급이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그럴듯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만약에 A라는 곳에서 빌렸다가 바로 거기다 갚으면은 수상하게 생각하니까 다른 제3의 계좌로 넣었다가 갚아야 됩니다라는 식으로 이상하게 얼버무려요. 그런데 그 제3의 계좌가 사기꾼들의 계좌이거나 그래서 어디선가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대출을 또 받아야 된다 이런 소리를 들으셨다 이건 무조건 사기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일정 기간 대출을 해주긴 해주겠는데 이자를 선납하셔야 된다. 먼저 이자를 납부하시면 그만큼 선이자를 떼고 드리겠다
라고 하는 것들도 대출 사기입니다. 또 그 이외에도 대포 통장 같은 거, 통장을 빌려주시면 저희가 그 통장에다가 나중에 대출금을 입금시켜 드리겠다. 이런 것도 사기고요. 또 흔하게 이제 소액으로 사기하는 게 휴대폰 개통. 고객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가지고 이게 뭐 신용에 연결이 되고 이렇게 네. 되면 나중에 대출이 수월해집니다. 라는 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 휴대폰을 내 명의로 개통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소액 결제를 통한 돈을 빼나간다거나 아이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진짜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으러 가는데 뭔가 다른 뭔가의 수단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다 사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궁금한 점이 많다고 문자를 주시는데 네. 0578님 이런 곳에서 문자가 왔을 때 네. 무료 수신 거부 전화 걸어도 됩니까? 그 왜 번호가 긴 08 문자 그렇죠. 제일 아래에 써 네. 있잖아요. 여기 전화해도 돼요? 저는 안 합니다. 그쵸? 그 전화가 실제로 수신 거부 전화일지 아닐지도 모를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예 그 전화번호를 차단을 해버리는 게 가장 안전한 거지.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전화번호나 특히나 인터넷 링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클릭하시면 악성 코드가 심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일단 문자 온 건 삭제하시고 내용문은 안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리고 뭘 자꾸 싸게 준다고 계속 문자가 온다고. 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예, 일면식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하고 특수한 관계도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 내 가족도 아닌데 왜 자꾸 나한테 이런 큰 배려를 해줄까? 네, 누가 봐도 좋은 기회는 누가 봐서 이미 좋은 기회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 기회가 나한테까지 남을 통해서 온다. 이거 상식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좋으면 자기가 하지 왜 나한테까지 연락을 주겠느냐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법 채권 추심을 당하게 되는 분들이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불법 혹은 그 편법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대출 사기에 가까운 방식으로 이제 대출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네. 이후에 채권 추심 과정도 굉장히 혹독하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금융기관이나 등록된 대부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불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추심행위, 그러니까 돈을 달라는 행위를 하는 거죠. 이 대표적인 사례들을 보면 이 사례들은 다 불법 추심행위니까 내가 혹시나 이런 추심을 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소속을 밝히지 않는다. 어디 금융사에 혹은 어디 신용정보사에 누구다라는 걸 밝히지 않고 돈부터 갚으라고 하거나 아니면 폭언이나 욕설이 들어가거나 혹은 아침 8시에서 저녁 9시가 아닌 시간 그 외의 시간에 이 전화 연락을 하거나 뭐 이렇게 연락을 취해와서 돈을 갚으라고 한다거나 다만 이제 휴일은 상관이 없습니다. 휴일에도 요 시간 내에만 전화를 하면 그건 또 상관이 네. 없거든요. 그리고 가장 이제 시달리는 게 뭐냐면 제3자한테 알리겠다. 그러니까 당신의 채무 사실을 뭐 아내한테 알리겠다거나 아니면 부모님한테 알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내 채무 사실을 제3자한테 알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하겠다. 지금 네가 돈 빌렸는데 너희 아버지 찾아가서 돈 달라고 할 거야. 뭐 이런 것들, 이런 협박들 전부 다 불법 채권 추심이고요. 혹은 이런 경우에 또 잘 낚일 수가 있는데 고객님이 돈이 없으면 저희가 다른 대부업체를 소개시켜서 여기에서 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갚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 행위도 불법 채권 추심입니다. 아, 그렇게 친절하게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줘 놓고 그 안에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끼리 100만 원을 빌리게 하고 120만 원을 갚는데 이걸 못 갚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또 원금 120을 빌리게 하고 그걸 못 갚으면 또 150을 빌리게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돌려막기를 하면서 빚을 키워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대출 받는 분은 빚이 점점 늘어나고 그렇죠. 그 네트워크 안에 있는 이 대부 업체들은 매출이 점점 늘어나는 맞습니다. 거네요. 그러다가 이분이 못 갚을 상황까지 갔다라고 한다면 이제 불법 이 채권 추심 계속 이어나갈 텐데 이렇게 다른 곳을 알선해서 돈을 갚게끔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불법 채권 추심이니까 이런 건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대리입금이라고 하는 예. 청소년 불법 대출 이것도 있다고 하던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리 입금이라고 한다면 내 대신 누가 무언가를 돈을 넣어주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딱 그걸 살린 겁니다. 이게 청소년들이나 이런 금융 지식이 잘 없는 그런 이 취약한 계층을 노리고 돈이 필요하면 우리가 대신 뭔가를 납부를 해줄게. 그런데 주로 예전에는 콘서트 티켓, 요즘에는 뭐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졌는데 학생들이 사고 싶어하는 뭐 이 게임기라든가 조금 돈이 더 들어가는 것들 있죠. 금액도 한 10,000원에서 30만 원 정도 수준이에요. 요 정도 돈이 필요한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러니까 SNS로 광고를 하는 거죠. 대리 입금 해주겠다. 10,000원에서 30만 원까지 연락 줘라. 그러면 만약에 제가 그 학생이다.
이곳에 연락해서 저 10만 원이 필요한데요 라고 네. 한다면 그 10만 원을 대신 입금을 해주는 거라고 합니다. 표현은. 그러면 빌려주는 거죠. 대신 입금을 해줬어요. 서로 네. 일면식도 없지만.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대가가 있을 텐데 맞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갚게 됩니까? 여기에 이자를 붙이는데 이자를 사례비라든가 수고비 이런 식으로 마치 친구한테 빌려주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금보다 더 많이 받고요. 요것보다 늦게 되면 우리가 은행에 뭐 대출 받았다가 늦게 내면은 연체료 내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지각비라고 해서 돈들을 받게 되는데 당연히 입금을 하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 입금을 하지 않으면 부모님한테 알리겠다고 하거나 너 학교까지 쫓아가겠다고 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불법 채권 추심 방법을 그대로 쓰는데 문제는 이 금리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즉 10만 원을 빌려가서 내일까지 갚는데 11만 원을 갚아라라고 한다면 네. 사실은 이게 하루에 1%씩 붙는 거니까 365%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365% 실제로 적발된 사례를 보면 1000%가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1000%요? 예. 그러니까 10만 원을 빌려가면은 뭐 하루나 이틀 뒤에 15만 원을 갚아라라는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소액이다 보니까 총량이 소액이니까 이게 느낌이 안 오는 경각심이 거죠. 없을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굉장히 비싼 이자일 뿐만 아니라 이 말도 네. 안 되는 대출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청소년을 상대로 굉장히 심각하게 접근하다 보니 또 이게 연이율이라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청소년들은 10만 원 빌려서 12만 원 갚으면 20% 낸 거 아니야? 그럼 법정 최고금리겠네. 뭘 약간 알더라도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연 20%라는 걸 모르고 이게 10만 원을 빌렸다가 하루나 이틀 사이에 12만 원을 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건데 이것도 지각을 하게 되면 즉 연체를 하게 되면 네. 시간 단위로 돈을 받는. 아이고 이거 학교나 학원이나 네. 부모님들이 금융 교육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혹여나 유혹에 빠져서 이 대리입금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수습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는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경찰에 학교에 전담 경찰관이나 학교에 선생님이 전담 선생님이 있으실 테니까 여기에 신고를 하시고 혹시나 자녀들이 요즘에 돈이 내가 용돈을 준 적이 없는데 이상한 물건들 좀 사오더라. 좀 비싸 보이는 물건들을 이라고 한다면 의심하고 추궁하지는 마시고 혹시나 너 요즘에 돈 필요한 거 없느냐라고 일단 물어보신 다음에 아 괜찮아요. 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그러면 안심이겠지만 다른 곳에서 돈을 구하는 건 없는지 한번 좀 따뜻하게 말씀을 나눠보셔가지고 그런 경우에 대리입금이라든가 이런 다른 용어를 쓸 수도 있으니까 이 친구가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렸다. 그런데 그게 불법 사금융이다라는 거는 한번 부모님들 교육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시겠지만 일단 화부터 내면 애들이 얘기를 잘 안 그렇죠. 하거든요. 저도 잘 안 되긴 합니다만 들어보시고 수습하고 금융교육 이거부터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